자, 이제 10장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부담의 귀착이라는 개념은요, 궁극적으로 또는 실제로 또는 결국 어떠한 조세부담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조세부담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사례인데, 자, 정부가 A씨에게 자, 과세를 했습니다. 조세 의무를 부과했어요. 자, A씨는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A씨한테 너 편의점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해 라고 하면서 부가세 납부 의무를 과세했어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는 A씨가 조세 부담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법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A씨이기 때문에 자, 법적으로는 A씨가 이 조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법적 귀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법적 귀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자, B라고 하는 손님에게 콜라를 한 캔 팔았습니다. 자, 콜라가 한 캔에 1,000원인데요. 자, B씨는요. 자, 콜라 한 캔 1,000원에다가 부가세 100원까지 포함해서 총 1,100원을 냈습니다. 자, 1,100원의 콜라 값을 냈는데 자, 이 콜라 값 1,100원에는 1,000원의 순수한 콜라 값과 100원이라고 하는 콜라 값에 대한 부가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B씨가 A씨한테 콜라 값으로 1,100원을 내면 사실상 B씨가 A씨에게 부가세 100원을 내는 셈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V100은 부가세 100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A가 국가에 납부하는 이 부가세 100원이 어디에서 온 100원이냐면 손님인 B씨가 1,000원짜리 콜라를 사 먹으면서 10%의 부가세를 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총 1,100원을 냈기 때문에 자, 1,000원은 A씨의 콜라 판매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지만 나머지 이 100원은 B씨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이거에 납부만 A씨가 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가세 100원의 실질적인 부담은 B씨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이것을 경제적 귀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법적 귀착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상으로 누가 조세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법적 귀착은 세법상에서 납세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법적 귀착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조세 부담 의무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전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조세 부담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조세 부담의 전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세 부담을 지는 사람과 법적으로 그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이러한 현상을 조세 부담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경제적 귀착이란 실제로 조세 부담을 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경제적 귀착과 법적 귀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번 제10장에서 조세 부담의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조세 부담의 전가의 유형을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생산할 때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물건을 생산하냐면 자, 맨 처음에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밀가루, 자, 밀가루라고 할게요. 자, 밀가루라고 하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부터 밀가루를 받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이제 뭘 만들죠? 빵을 만들어요. 자, 밀가루를 받아서 빵을 만들어서 이 빵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겠죠. 자, 우리 이러한 흐름을 생산의 흐름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러한 전개를 생산의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국가에서 이 빵 생산자에게 조세 부담을 과세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조세 부담을, 자, 이렇게 조세 부담이 생겼을 때, 자, 이러한 조세 부담을 생산 요소 공급자한테 떠넘기는 것을 후전이라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백이라고 하는 후자를 쓰냐면 생산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조세 부담을 떠넘기기 때문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후전
후전이라고 해요. 뒤로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국가에서 빵 생산업체에게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산업자가 야, 우리 빵 생산업체의 부담이 커졌어. 조세 부담이 커졌어. 그러니까 밀가루 납품업체에게 니네가 좀 더 싸게 밀가루를 납품할 수는 없겠니? 니네가 밀가루를 좀 더 싸게 납품을 해주면 우리가 그 아껴진 돈으로 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밀가루를 납품할 때는 종전보다 10% 더 싸게 납품해 주도록 해 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것을 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생산의 흐름에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후전이라고 한다. 자, 반대로 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이러한 조세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조세를 부과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금까지 내야 되니 또는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증가했으니 그 조세 부담만큼 빵 가격을 인상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원래 하나에 1,000원에 팔던 빵을 하나에 1,100원으로 이렇게 빵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빵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한테 조세 부담을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전전, 앞으로 떠넘긴다라고 해서 전전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자신의 생산물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3의 유형으로서 소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전. 자, 소전은 뭐냐? 자, 여기서의 소는 없애다. eliminate의 뜻이에요. 없애다의 소입니다. 없애다. 자, 소멸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뭔 소리인 거 아니? 자, 정부가 이 빵 생산업체한테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산업체가 이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우리 앞으로 더 비용을 절감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면지도 더 활용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집기 비품 이런 것도 더 아껴 쓰고 사무실 냉난방도 더 덜 키고 더 아껴 쓰고 그리고 우리 빵 생산도 더 효율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조세 부담을 생산자 스스로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자, 어떻게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 비용을 조세 부담의 크기만큼 감축시킬 수 있으면 같은 양의 빵을 생산하더라도 종전보다 생산비가 더 감소하게 되면 우리 그래서 생산비의 감소로서 조세 부담을 스스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밀가루 납품업자나 또는 빵 소비자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스스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소전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요. 교과서에 그런 말 나와 있죠. 자, 기업이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서 법인세 부담을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한번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원래 종전에 총 생산비가 이랬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경영 효율화를 합니다. 경영 효율화를 얼마나 하냐면 국가에서 부과한 조세액의 크기가 만약에 조세의 크기가 이만큼이다라고 한다면 자, 총 비용을 요만큼으로 줄이는 거예요. 요만큼으로 총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바로 요만큼을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여서 이만큼의 조세 부담을 감당하는 거죠. 따라서 자, 종전에 조세 부담이 없었을 때의 총 생산 비용과 지금 조세 부담이 있었을 때의 총 생산 비용 플러스 조세의 합계가 전과 후가 일치하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소화 흡수하는 것을 소전이라고 합니다. 자, 소전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거는 후전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조세의 자본화라고 나와 있어요. 자,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액의 현가한 만큼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라는 표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넘버링 1번은 뒤에 내용 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일단은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 즉 공급 곡선이 수직선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그 조세 부담은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담세자는 과세 당시의 자산 소유자이고 납세자는 자산의 구입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전의 일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극단적인 후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왜 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넘버링 2에 대해서 왜 이게 후전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1번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토지가 있어요. 자, 이 토지가 1억짜리라고 합시다. 자, 1억짜리예요. 자,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라고 한 것이 없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현실에는 있지만 그냥 우리 설명을 위해서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앞으로 이러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매년 100만 원씩의 토지 재산세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매년 100만 원씩의 토지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토지라고 하는 건 수명이 어때요? 무한하죠? 토지는 우리 이론적으로 수명이 무한한 재화라고 봅니다. 영속적인 재화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갖고 있게 되면 앞으로 매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매년 이렇게 100만 원의 조세를 앞으로 납부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 매년 100만 원씩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부담하게 될 조세 부담의 총 현가 합을 구하면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이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100만 원씩의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자, 이 세금이 미래에 내가 납부해야 될 이 세금의 총 부담액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총 부담액을 구하고 싶은데 자, 시점이 다 다르니까 이것들을 다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현가합을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할인율을 10%라고 해볼게요. 자, 할인율 또는 이자율을 10%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 영구적인 조세 부담의 총 현가 합은 100만 원 나누기 0.1을 해서 이게 1천만 원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슨 소리인고 하니 이러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장래 매년 1억씩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한 영구적인 조세 부담의 현가 합을 구하면 너는 이러한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너는 앞으로 총 1,000만 원어치의 토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자, 얘가 현재 A씨라고 하고 B씨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산다라고 해볼게요. 자, B씨가 이 토지를 산다. 자, 그럼 토지는 이제 A씨에서 B씨로 넘어가겠죠. 토지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B씨가 A씨한테 땅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A씨가 1억이래요. 근데 B씨가 그럽니다. 아니, 이 토지가 원래 1억짜리이긴 한데 이제는 이러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사게 되면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매년 100만 원씩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 조세의 총 현가액이 1,000만 원이니까 내가 이 토지를 사게 되면 나는 앞으로 총 1,000만 원어치의 조세를 내야 됩니다. 나는 따라서 이 토지를 1억에 낼 수가 없고 나는 9천만 원만 내고서 이 토지를 살게요. 자, 왜냐하면 조세 부과 전에 이 토지의 가치가 1억이었잖아요.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1억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1,000만 원의 조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돈은 1억까지거든요. 따라서 순수하게 토지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9천만 원으로 줄겠죠. 따라서 B씨는 A한테 9천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9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토지는 A씨에서 B씨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B씨가 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A씨가요, 이 토지를 9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에 발생할 조세 부담을 A씨가 모두 다 떠안았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B씨는 자, 토지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재산세를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매년 100만 원씩 낼 이러한 조세를 미리 A씨한테 받아왔단 말입니다. 이미 A씨한테 떠넘겼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매년 100만 원씩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가 토지를 1,000만 원 싸게 팔아.
그래야지만 나는 이 토지를 살 거고 네가 1,000만 원 싸게 팔면 그 아껴진 1,000만 원으로 내가 매년 100만 원씩의 조세를 낼 거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는 이제 거래 이후에 세금은 B 씨가 요거를 매년 납부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 조세 부담의 실질적인 귀착은 A 씨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조세 부담을 뒤로 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자, 세금은 B 씨가 내지만 이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B 씨가 A한테 또 넘겼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후전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세의 자본화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조세의 자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래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미래 조세액이 있겠죠. 이 미래의 조세액의 현가 합을 구하면 결론적으로 넌 그래서 총 얼마의 조세를 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합계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조세의 자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의 자본화액만큼 즉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조세의 자본화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자, 이 토지가 원래 1억짜리였죠. 조세 부과 전에는 얘가 원래 얼마였어요? 조세 부과 전에는 1억짜리였어요. 그런데 자, 이제 조세 부과가 있고 나면 조세 부과 후에는 바로 9천만 원이 됩니다. 왜 9천이냐면 1억에서 조세의 자본화액 1천만 원을 뺐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세의 자본화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후전의 한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 이게 왜 후전인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조세 전가의 측정 들어갈 건데요. 목차명을 좀 수정해 주세요. 조세 귀착의 측정이라고 목차를 수정해 주세요. 자,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정부에서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조세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너 이제 세금 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세를 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소득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부과하는 조세 부담의 크기가 커진다. 종전보다 더욱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조세를 납부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돈은 더욱더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느냐 하는 그 크기를 측정할 때에는 조세를 부담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는 소득의 크기가 얼마나 감소했느냐로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조금 더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화폐액으로 표현하는 것을 명목 변수라고 해요. 자, 따라서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목 소득의 개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빵 하나가 만약에 2만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빵이 하나에 2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명목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빵의 개수는 50개입니다. 우리 이것을 실질소득이라고 해요. 자, 실질소득은 재화의 수량으로서 나타낸 어떤 사람의 소득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은 빵 50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명목 소득보다는 실질 소득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명목 소득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숫자의 크기, 화폐액의 크기는 국가마다 다르기도 하고 물가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는 국가가 있는데 그 짐바브웨 가면은 짐바브웨 1조 달러라는 화폐가 있대요. 1조 달러. 그러니까 물론 US 달러가 아니고 짐바브웨 달러인데 그 화폐 금액이 1조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런데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건 빵 한 개도 제대로 못 산다라고 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화폐액으로 나타냈었을 때 얼마냐? 그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연봉이 2억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연봉이 1억이래요.
자, 우리 2억, 1억 이거는 명목소득이죠. 아, 그러면 우린 이거 보고서 야, 미국서 일하면 한국서 일할 때보다 돈을 2배나 많이 벌어서 2배나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착각이냐?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한국의 물가보다 물가가 2배 더 비싸다고 해볼게요. 집세도 2배가 비싸, 음식값도 2배가 비싸, 핸드폰 요금도 2배가 비싸, 이런 식으로 물가가 2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미국 근로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과 한국 근로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결국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많이 벌지만 명목소득으로는 많이 벌지만 물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과 한국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2배 더 많이 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상 같은 크기의 소득을 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이죠. 이게 실질이죠. 아시겠죠? 우리 경제학은 실질을 따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명목소득이 무엇이고 실질소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은 실질소득의 크기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세금 얘기했잖아요. 자, 원래 이랬었는데 첫 번째, 자, 이제 세금을 20을 내라라고 한다라고 할게요. 자, 세금을 이제는 20을 내라라고 국가가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세후의 소득은 80만 원으로 감소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람은 빵을 40개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20만큼의 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빵의 개수가 몇 개나 감소했죠? 10개가 감소했죠. 구입할 수 있는 빵의 수량이 10개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 조세 부과 전에는 빵을 50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조세 부과 후에는 네가 그 조세를 부담하고 나면 이제 빵을 40개밖에 구입할 수 없게 됐구나. 이러한 조세로 인해서 네가 구입할 수 있는 빵의 개수가 10개가 감소했구나. 따라서 네가 지금 지고 있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빵 10개 어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실질 가처분 소득 RDI라고 있는데 이 RDI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부담이 크다면 그 사람의 RDI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많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요,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많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질 가처분 소득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자, 산식을 보니까 여기 앞에 실질이란 단어가 있죠? 자,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학에서는 실질이란 단어가 오면은 이거는 재화의 수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어떤 사람의 세전 소득이 원래는 1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빵이 하나에 2만 원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50개죠. 그래서 자, 우리 실질 가처분 소득은 아직 우리 이러한 조세 부과가 없었을 때에는 빵 50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야 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원래 이 사람은 빵 50개 정도를 살 수 있을 어치의 소득을 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조세를 부과할 건데 방금 제가 여기서는 편하게 소득세만을 전제했는데 실제의 세금은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돈을 벌 때에 내는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쓸 때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천 측면에서의 조세 징수가 있어요. 자, 원천 측면은요, 돈을 버는 측면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걸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세를 예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돈을 쓸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것을 사용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사용 측면은요, 돈을 쓸 때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물품세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물품세는요, 특정한 물품을 소비할 때 그 지불해야 되는 조세를 물품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천 측면의 조세와 사용 측면의 조세를 모두 다 RDI 산식에 반영하게 되면 자, 우리 산식이 이렇게 변형됩니다.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빼주면 세후소득이 되겠죠. 세후소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재화의 세전 가격에서 물품세까지 고려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세후 가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물건 한 개당 세후 가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의 원리랑 마찬가지 해서 재화를 몇 개 구입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지금 예시한 사례에 의한다면 자, 원래 얘기는 100이었고 얘는 원래 2였잖아요. 자, 우리 이랬을 때 만약에 소득세가 20이 부과되었고 물품세가 2. 물품세는 역시 또 2라고 할게요. 자, 빵 한 개를 살 때 원래 빵이 하나에 2만 원이었어요. 원래 2만 원인데 이제 여기에 빵 한 개당 2만 원씩의 세금이 더 붙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요, 빵을 한 개 살 때마다 원래 빵값 2만 원에다가 이 빵 한 개당 붙어있는 세금 2만 원까지 더해서 빵 한 개를 구입하려면 총 4만 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후, 세금까지 고려한 빵의 가격은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세금까지 고려한 빵의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자, 세후 소득은 80만 원이죠. 따라서 이제 빵을 20개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그전에는요, 빵을 몇 개 살 수 있었죠? 50개 살 수 있었죠. 원래 빵을 50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빵을 20개밖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소득세도 부과되었고 물품세도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들을 고려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20개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러한 세금, 각종 세금에 의해서 빵을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30개나 줄었기 때문에 이 빵 30개를 이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부담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다. 무엇을 이용해서? RDI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세 부과 전과 조세 부과 후에 RDI의 크기를 측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RDI인데 조세 부과 전 RDI에서 조세 부과 후 RDI를 빼주면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식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이 사례에 의한다면 조세 부과 전에는 빵 50개 살 수 있었는데 조세 부과 후에는 빵 20개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조세에 대한 총 부담의 크기는 빵 30개 어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RDI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산식이 액으로 나타나 있어요. 액으로. 화폐액으로 나타나 있죠. 소득세도 얼마다, 물품세도 얼마다 이렇게 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세율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세율로도 바꿔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랬을 때는 이 산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산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세전소득인데 세전소득에 자, 우리가 소득세율 1 빼기 하면은 소득세율 할 수 있어요. 소득세율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줘도 역시 똑같이 세후 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100이 들어가고 소득세율을 20%를 집어넣으면 1 빼기 0.2니까 얘가 0.8이 돼서 여기 역시 80이 나오게 돼요. 요거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재화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물품세율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지금 예시한 사례는요. 재화의 가격이 원래 2였는데 물품세가 2니까 1대 1이죠. 곧 얘를 100% 세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자, 여기는 2였고 여기는 1 플러스 1이 됩니다. 100%는 1이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얘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4니까 똑같이 20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산식을 이렇게 액으로 나와 있는 소득세 액, 물품세 액, 이렇게 액으로 나와 있는 산식을 세율로도 줄 수가 있는데 세율로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이 바뀌게 되는데 시험에는 액으로 줄 때도 있고 율로 줄 때도 있으니까 각각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RDI의 크기로서 자,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한다라는 거 공부했고요. 자, 다음에 귀착의 분석 방법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귀착이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조세 부담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느낌이 이해가 쉽게 오실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어떤 개인의 RDI의 변화값에 의해서 RDI가 조세 부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감소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개인이 지고 있는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이게 방금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RDI의 변화를 이용해서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할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아까 우리가 RDI의 값을 측정할 때에는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봤었죠.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물품세를 징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측면만 고려했는데 자, 진정한 의미의 이 RDI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으로서 다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행하게 되는데 그 정부 지출의 결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사례를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어떤 어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뭐 선생님이나 뭐 은사님이나 선배님 이렇게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명절이나 그런 날에 이분 댁에 선물을 들고서 찾아갔다. 방문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사서 방문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10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샀으니까 내가 그 선생님 댁에 방문하는 비용을 10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내가 10만 원어치 부담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갔더니 사모님께서 내가 가져간 과일 바구니 중에서 과일을 몇 개 꺼내셔서 깎아서 다시 저한테 얼마를 주셨어. 그 내가 그래서 과일을 먹고 돌아왔어. 내가 먹은 과일의 가치 만약에 3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시 먹은 과일의 가치가 3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매장에서 과일 바구니를 사기 위해서 결제한 금액은 얼마예요? 10만 원. 내가 10만 원 썼죠. 그런데 내가 10만 원 써서 선생님 댁에서 그 과일을 그중에서 3만 원어치를 내가 먹고 돌아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까지 고려한다면 내가 실질적으로 선생님 댁에 과일 선물을 드리는 이 부담의 크기는 10만 원입니까? 7만 원입니까? 이때는 실질적인 부담의 크기는 7만 원으로 측정하는 게 맞겠죠. 자, 이때는 7만 원으로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요거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쓴 건 일단 10만 원 썼지만 대신 내가 그걸 가져가서 다시 내가 3만 원어치 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도 고려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선생님 댁에 방문할 때 과일 바구니를 사는 것에 대한 이 총 부담은 실질적인 부담은 7만 원이라고 측정해야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정부와 개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정부고요. 이쪽에 있을까요? 자, 이쪽이 개인이고요. 이쪽이 정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요, 정부에 뭐를 내죠? 조세를 냅니다. 조세를 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생각하면 아, 내가 나라에 돈을 얼마 냈구나. 요만큼 돈을 뺏겼구나. 요 생각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부는요, 요 돈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공공 지출에 돈을 씁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생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청년 무슨 뭐 지원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공공 지출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것이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세를 내면 정부가 그 조세를 이용해서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정부가 나한테서 돈을 얼마 징수해 갔어, 얼마 뜯어갔어,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져간 조세액으로서 그 재원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어떠한 공공 서비스로 돌려줬어 라고 하는 이것까지 고려해야지만 어떤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부담의 크기를 올바르게 또는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세 부담의 크기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징수 측면만 고려하면 안 되고 조세를 징수하는 측면만 고려하면 안 되고 정부가 이렇게 걷어들인 세원으로서 다시 지출하는, 다시 국민들에게 지출하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수 측면과 이러한 지출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지만 어떤 개인의 조세 부담의 크기를 정확하게 또는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랬을 때 이것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예산 귀착, 두 번째가 차별적 귀착, 세 번째가 절대적 귀착, 세 가지 분석 방법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산 귀착은요, 단순합니다. 자, 납세자가 정부에게 TA라는 조세를 냅니다. 자, TA라는 조세를 내요. 어떠한 조세 한 종류겠죠. TA를 내면 정부가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국민들한테 GA라고 하는 공공 서비스로 돌려줍니다. 자, 납세자가 정부에 TA라는 조세를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원으로서 정부는 국민들한테 GA라고 하는 공공 서비스를 지출하는 거죠.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 납세자의 RDI의 크기가 얼마나 변화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산 귀착은 단순해요. 자, TA의 조세를 징수해서 그 A를 세원으로 해서 GA라는 공공지출을 했었을 때 납세자의 RDI의 값이 얼마나 변화하겠느냐로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자, A라는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TA의 조세로만 충당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TA의 조세 수입은 어디에만 쓴다? GA에만 쓴다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제는 우리 조세의 일반 원칙인 목적, 구속,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자, 우리는 조세를 징수할 때 당신이 요 세금을 내면 요 세금으로는 여기에 쓸 거고요. 자, 요 세금을 내면 요 세금으로는 저기에 쓸게요. 자, 여기에 낸 세금으로 저기에 쓰지 않을 거고 여기서 낸 세금으로 저기에 쓰지 않을게요. 자, 뭔 소린가 하니 TA를 내시면 요 TA로는 GA에만 쓸게요. 자, TB를 내시면 요 TB는 GB에만 쓸게요. 이렇게 우리가 조세를 징수할 때는 이 조세를 어디에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구속시켜서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 이것을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TA의 조세로 GA에만 지출하고 TB의 조세로 GB에만 지출한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세금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 목적세에 한정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방법은 목적세에 한정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국민연금 제도와 같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출 측면이 중시되는 프로그램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국민연금이죠.
자, 한번 우리 보면요. 납세자들이 국민연금을 냅니다. 국민연금을 내면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연금 그 공단이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의 그 재원을 국방비에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교육비에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자,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은 오로지 국민연금 지출에만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자,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가 오로지 다시 국민들한테 국민연금 혜택으로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쓰지는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에 유용하다 이 얘기예요. 자, 세원과 지출이 딱 1대1로 대응되는 그러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이것은 일부 목적세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세, 일반적인 보통세는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 용도를 제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출 측면이 중시되는 프로그램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 말은 자, 이거는 조세를 징수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징수한 조세를 거꾸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되겠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출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산 귀착 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자, 방금 본 것처럼 예산 귀착은 일반적인 목적세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별적 귀착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셋 중에서 차별적 귀착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귀착의 분석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차별적 귀착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면요. 일단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정부 지출의 크기는 고정시켜놔요. 일단 정부 지출의 크기가 고정시켜 놓습니다. 요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 지금까지 징수에 오고 있던 TA라고 하는 조세가 있겠죠. 만약에 얘를 100억이라고 할게요. 자, 100억을 TA라는 명목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TA를 다른 TB라고 하는 조세로 교체하는 거예요. 자, 조세 수입은 똑같이 100억인데 다만 조세의 징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TA로 100억을 징수했는데 이제는 TB라는 세금으로 100억을 징수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조세의 종류를 바꿨을 때 국민들의 RDI가 어떻게 변할까, 바뀔까를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차별적 귀착입니다. 자,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법인세로 100억을 징수했는데 이제 이거를 소득세로 대신 징수하면 어떨까? 법인세를 없애고 대신 소득세를 신설해서 소득세를 징수하면 어떨까? 그랬을 때 국민들의 납세 부담은 어떻게 변할까를 분석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 요렇게 한번 요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얘기인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 느낌만 가져가 주세요. 정확한 이 얘기는 아니지만 느낌은 많이 유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대동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거 아셨죠? 자, 우리 옛날에는 세금을 낼 때 여러 가지 뭐 비단 몇 필, 뭐 과일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현물로 조세를 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두 쌀로만 조세를 납부하게 했죠. 그래서 종래에는 현물, 여러 가지 현물, 뭐 곡식이라든가 뭐 비단이라든가 뭐 어떤 그 면직물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로 세금을 내게 했는데 요거를 TA라고 할게요. 요걸로 세금을 내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바꾼 거죠. 이젠 물품이 아니라 쌀. 모든 세금은 쌀로만 내라.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출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 살림은 고정되어 있는데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과일과 뭐 전복 몇 개, 저기 제주도에서는 귤 몇 개 이런 식으로 현물로 받던 세금을 이제는 그게 아니라 쌀이라고 하는 걸로 대신 내게 한 거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조세를 부담하기 위한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변화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정부 지출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지출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출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조세를 징수하는 측면에서
TA라는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TB라는 세금으로 바꿔서 징수하면 자, 이것으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까를 측정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조세액의 크기는 똑같아요. 다만 조세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랬을 때 분배적 효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글 보시면요. 위에 일반적으로 보통세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예산 귀착은요. TA의 조세를 걷었으면 반드시 GA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왜? TA의 조세는 GA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세는 그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조세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TA로 징수했으면 GA만 써야 되고 TB를 징수했으면 GB만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세금은 그러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어쨌거나 G라는 정부 지출을 쓸 때 여기에 재원을 TA로 징수하건 TB로 징수하건 그거는 상관없다 이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경우에는 예산 귀착보다는 차별적 귀착이 더 적합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 정부 지출의 크기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조세의 종류만 TA에서 TB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래서 차별적 귀착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 종류의 조세를 똑같은 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었을 때 어떠한 분배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개념인데 이 말은 곧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방금 제가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예시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립세와 비교합니다. 자, 중립세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중립세 100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소득세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두 종류의 조세를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중립세와 소득세, 중립세와 법인세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립세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대적 귀착은요. 내용이 가장 단순합니다. 자, 절대적 귀착은요. 일단 정부 지출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자, 정부 지출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자, 우리 현재 TA의 조세를 징수해서 G를 지출하고 있는데 자, TA도 가만히 있고 G도 가만히 있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TB라고 하는 새로운 조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겁니다. TB라고 하는 새로운 조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절대적 귀착은요. 정부 지출과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 조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을 때 분배적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이랬던 상태였는데 여기다가 TB를 추가로 국민들한테 과세하게 되면 국민들의 RDI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도 역시 이론적인 한계점이 지적돼요. 왜냐하면 자, 다른 조세와 정부 지출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조세는 징수하기만 하고 더 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 100억의 조세를 징수해서 100억의 정부 지출을 쓰고 있었어. 그런데 새로운 조세로 30을 더 징수하기로 했대. 자, 그러면 30의 조세를 더 징수했으면 이것으로서 뭔가 공공지출이 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새로운 조세를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단점이 지적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산 귀착은 조세는 원래 원칙적으로 목적 구속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부 목적세가 아니고서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세 번째 절대적 귀착은 추가적으로 새로운 조세를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차별적 귀착은 자, TA를 TB로 바꿨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두 조세의 효과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중립세와 어떠한 현실 조세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고 있는 조세 부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